수십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지구. 그 안엔 자연의 신비가 가득합니다. 미세하고 복잡한 세포들의 세계에서부터 온갖 생물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생태계까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보여주는 평이로운 신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60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이미 현미경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물질까지 크게 확대시켜 볼 수 있는 현미경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65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은 현미경으로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던 중 작은 상자 모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셀, 즉 세포라고 불렀습니다. 수도원의 작은 방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로버트 훅의 관찰은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상인이었던 레벤 후크는 과학에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버트 훅의 저서를 읽고 감명을 받은 그는 직접 현미경을 만들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어떤 현미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미국 메릴랜드주 카네기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지프 갈 박사님을 만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벤 후크라는 분이 무엇을 발견했나요? 레벤 후크가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원생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생동물은 연못 같은 데 사는 단세포 동물을 말하죠.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만든 현미경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그러죠. 여기 그 현미경 있나요? 진짜는 아니고요. 모양을 똑같이 만든 복제품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얇은 금속판 사이에 한 개의 렌즈를 끼워 만든 단한 렌즈 현미경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이 작은 핀 위에다 원하는 표본을 꽂은 다음,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작은 구멍에다 눈을 대서 렌즈를 통해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꽂은 게 없어서 그냥 핀 끝만 보이는데 여기다 관찰하고 싶은 표본, 예를 들어 곤충 같은 걸 꽂고 들여다보면 되는 거였죠. 한번 직접 보실래요? 예. 이게 생각보다 묵직하군요. 노쇠로 만든 무게가 거라. 좀 나가죠. 그런 현미경을 만들어서 1675년 레벤 후크는 자신이 만든 현미경을 가지고 한 방울의 물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물방울 안에 이상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건 바로 미생물이었습니다. 한번 봐도 요즘 애들 장난감보다 못해 보이는데요. 네, 이걸로 단세포 생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원생동물이라든가 박테리아, 정자를 최초로 발견했으니까요. 작지만 대단하네요. 아주 정교한 게 과학적이죠. 초점도 잘 맞습니다. 관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손쉽게 볼 수 있는 장치예요. 제법 쓸만하죠. 그게 뭔지 알았을까요? 보이는 게 뭔지 알았냐는 말이죠. 글쎄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걸 보고는 다들 신기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물 속에 그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작고 섬세하면서도 앙증맞게 생긴 것이 어떤 식으로 현미경 노릇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세상을 바꿔놓은 주역이란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린 자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세상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번에 소개할 위대한 발견은 183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식물학자인 로버트 브라운은 호주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다양한 식물의 표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은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식물의 세포에 매우 흥미를 느꼈죠.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던 중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세포 안에 비슷한 모양을 지닌 둥근 점이 있었던 거죠. 그는 이것을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운의 연구에 이어 독일의 생리학자인 테오도르 슈반 또한 올챙이의 세포 안에서 핵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핵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포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증거였죠. 바로 이 책에서 슈반은 여러 종류의 생물의 세포에 대해 설명해 놓았는데 이 세포들 안에 전부 핵이 존재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의 발견이 어떤 점에서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모든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동물과 식물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서로 완전히 별개로 여겨졌던 동물계와 식물계를 엮어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세포 핵이 발견된 뒤 1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지구상엔 크게 두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박테리아와 그 밖의 모든 것이었죠. 박테리아는 원핵 생물로 분류됐습니다. 원핵 생물은 단세포로 되어 있고 DNA가 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 분자 상태로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를 제외한 모든 생물은 진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DNA는 세포핵 안에 들어있죠. 하지만 이런 단순한 분류 체계를 바꿔놓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1977년 생물학자인 칼 워즈가 메탄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연구하던 중 기존의 박테리아와 전혀 다른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효소를 만들어냈으며 염기서열 또한 일반 박테리아와는 달랐습니다. 현미경으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봤지만 그건 아무리 봐도 일반 박테리아와는 다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칼 워즈는 제3의 생명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생명체를 아카에아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엔 지구상의 생물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왔습니다만 이젠 세 개가 된 겁니다. 대단한 변화였고 혁명이었죠. 기존의 모든 미생물학 이론은 박테리아는 모두 근본적으로 같다는 원리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룰 수 있어도 기본적인 특징과 세포 구조는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모든 생물학자, 미생물학자가 믿어왔던 것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곤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걸 내가 발견했다니. 아카에아라는 유기체는 지구 어디에서든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말이죠. 어떤 아카에아는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심해 열수공 주변에서 삽니다. 심해 열수공 주변은 단 몇 센티미터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온도차가 납니다. 얼음처럼 차갑기도 하지만 섭씨 400도가 될 만큼 뜨겁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수십 미터 깊이의 땅 속에서 살고 또 어떤 것은 광물질이 한데 녹아있는 용암 속에서 살고 있죠. 오늘날 몇몇 과학자들은 이런 아카에아가 모든 진핵 생물의 원시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여기에 포함되죠. 칼 워즈 박사는 지금도 아카에아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제일 먼저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실렸고 그 다음 다른 신문과 TV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란 말처럼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더라고요.
이번에 소개할 위대한 발견은 생물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포가 어떻게 새 생명체를 형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지 않나요? 예, 그 이전에 세포액이란 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동물이나 식물 모두에서 말이죠. 예.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약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세포가 분열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세포 분열이란 식물이나 동물의 세포가 스스로 복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세포 분열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책으로 펴낸 사람은 독일의 동물학자 발터 플레밍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1881년에 출판됐는데요. 이 책은 세포 생물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이 현대 어느 과학 저널에 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니까요. 플레밍은 새로운 현미경과 염색체 염색 기법을 사용해 세포 분열의 과정을 상세히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플레밍은 염색체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포가 분열하면서 염색체가 겪는 역동적인 변화였습니다. 염색체는 두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갈라지면서 각각의 딸 세포를 만들어냈습니다. 플레밍은 이 과정을 유사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그가 1881년 설명한 유사 분열 과정입니다. 올챙이 꼬리를 사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챙이 꼬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거군요. 꼬리가 자라다 나중엔 다시 없어지는 걸 맞아요. 보고서는 그걸 보고 착안한 네. 거군요. 그 꼬리가 위대한 발견을 가능케 한 겁니다. 끝에 붙어 있다고 다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아, 물론이죠. 참 재밌네요. 아무튼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세포가 유사 분열을 하는 동안 염색체가 갈라진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수많은 세포를 가진 복잡한 생명체로 자라나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플레밍이 세포 분열 과정에 관해 한창 연구를 하던 시기 생물학계에선 두 개의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왜 정자와 난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었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은 1883년 벨기에의 동물학자인 반 베네든에 의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 베네든은 회충을 연구하던 중 회충의 거의 모든 세포에 4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였습니다. 이들 세포에는 오직 2개의 염색체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개의 생식세포가 만나 수정란을 이룰 때 각각 2개의 염색체가 모여 완전한 4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다른 세포의 절반밖에 안 되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 독일의 생물학자인 바이스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반 베네든의 연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자와 난자에서 같은 수의 염색체를 제공한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하지만 반 베네든의 연구는 어떻게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지까지는 자세히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절반씩이 와서 서로 결합한다는 건 알았지만 네, 일반 체세포에 비해 정자와 난자는 염색체 수가 그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알아냈지만 어떻게 그 나머지 절반이 사라지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이스만은 자기 나름의 가설을 세워 설명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선 각각의 염색체가 전부 반으로 갈라져서 반쪽은 이쪽 세포로 가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한 방식의 설명인데 염색체 두 개가 어떤 식으로든 결합한 다음 다시 분리되어 두 개로 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염색체에 대해 몇 년간을 관찰한 바이스만은 마침내 세포 분열의 어느 단계에서 모종의 신호가 떨어지고 생식세포는 그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쪼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이스만은 이 특별한 세포 분열 방식을 가리켜 감수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반 베네드린이 생존했을 당시가 생물학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령 이런 거죠. 1800년대와 지금 2000년대 사이에 200년이란 차이가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돌멩이와 개구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돌멩이와 개구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야 물론이죠. 어쨌든 우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어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생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위대한 발견은 생물학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생물학자들은 태아가 자라는 동안 기관들의 모든 세포가 분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기관이 됐을 때 각각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분화된다는 것이죠.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또 눈이면 눈. 하지만 언제 이런 분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독일의 생물학자인 한스 드리시는 이 해답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험실에서 성게를 가지고 연구하는 동안 배아 초기의 발달 단계에서는 이런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배아는 모든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렇게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 유전양리학 연구소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헬렌 블러 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데요. 세포라는 게 생겨서 수정을 하고 나중엔 분열을 하잖아요. 하지만 줄기세포는 손톱세포, 시신경세포 같은 것과는 달리 분화가 시작되기 전의 단계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단계에서는 어떠한 조직이나 기관으로도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화 전능 세포라고 합니다.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각각의 서로 다른 조직들을 만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체의 심장이나 간, 비장과 같은 기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걸까?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전 세포들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가져봤어요. 간 세포는 이변이 없는 한 간이 되겠죠. 하지만 우린 세포의 운명이 비가역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또 세포의 내부 환경을 교란시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이로써 줄기세포가 다른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형성성을 증명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줄기세포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형성성 때문이죠. 이런 현상에 내재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발견한 기본 원리를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세포를 동원시키는 건 뭘까? 또 변형을 가하는 건 또 새롭게 작동시키는 건요. 이런 걸 안다면 줄기세포를 재생의학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세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혈액세포, 줄기세포는 단지 피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 순환하다가 근육이라든가 뇌조직 또는 간세포 같은 곳에 손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요. 꼭 스타트랙 같은 얘기네요. 거기서 왜 맥코이 박사가 다친 사람한테 맞아요. 주사를 놓고 15초만 지나면 멀쩡해지잖아요. 듣고 보니까 비슷하네요. 네, 맞다니까요. 하지만 갈 길이 멀어요. 우리는 헬렌 블러 교수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쥐가 가득한 그녀의 실험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변형쥐군요. 맞아요. 이 쥐의 모든 세포에 녹색 형광 단백질이 주입된 상태예요.
쥐한테 해파리에서 추출한 형광 단백질을 넣어서 지금의 상태로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조직들이 전부 빛을 발하게 돼요. 여기 보면 귀라든가 눈, 꼬리가 빛나고 있죠. 좀 무서운데요. 모든 조직들이 녹색이에요. 여기 초록색 세포들을 떼어내서 다른 쥐에 이식하고는 이 세포들이 어떤 조직으로 분화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표시 방법이군요. 그런 셈이죠. 이제 이 초록색 물질을 지켜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전엔 이런 방법이 없었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실험을 통해 줄기세포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세포가 어떤 조직, 어떤 기관으로 분화되는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하군요. 1930년대 독일인 생물학자인 한스 크레부스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독일에서 도망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37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는 인체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생화학적 과정의 신비를 밝히고자 했죠. 그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다음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크레부스는 동물의 조직을 표본으로 채취한 다음 다시 곱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곱게 간 세포로부터 용액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용액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측정했죠. 그 안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었죠. 그는 실험을 통해 음식이 소화돼서 나오는 포도당 분자가 우리 몸속 세포 안에서 일련의 화학적 변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포도당이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는 ATP 분자라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런 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이러한 화학 반응을 일컬어 크레부스 회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발견이었습니다. 크레부스 회로의 발견을 통해 세포가 사람들의 몸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성능이 뛰어난 현미경의 발달로 과학자들은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세포 안에 신비한 물질이 숨어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막을 지니고 있으며 모양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0여 년 동안 몇 명의 과학자들이 이 신기한 물질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기관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브리튼 첸스 교수는 처음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한 선구적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중파장 분광 측정기를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분광 측정기를 이용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좀 더 명확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의 생물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이 기구를 만들었죠. 이걸 통해 세포를 관찰하면 뿌옇게 보이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본래 세포엔 세포막이나 세포벽 같은 것들이 있어서 빛을 온통 산란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포를 관찰하면 온통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산란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냈는데 우린 이걸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크레부스 회로의 작동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주는 두 복합체를 찾아냈어요. 이로써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고요. 효소가 에너지 사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 실마리가 풀린 것이죠. 첸스의 발견에 힘입어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제공하고 각 세포들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받아들인 영양분을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주 힘든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멈추고 쉬면 됩니다. 따로 약을 먹거나 주사 같은 걸 맞을 필요가 없죠. 운동선수의 체내에서, 다시 말해 미토콘드리아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 채워지죠. 그냥 편히 쉬면 되죠.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ATP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정말로 중요해지게 됩니다. 브리튼 첸스 교수는 과학자이자 운동선수의 입장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사실 그는 1952년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거머쥔 국가대표 조종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복합체도 발견했고 미토콘드리아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세포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냈죠. 유릭이라고 하는 자유 라디칼의 발생에 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며 신호 전달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약간 엽기로 센 감이 없진 않지만은 지금은 뇌와 간에 관한 연구에 매달리고 있어요. 결국 그 문제도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된 것이니까요. 19세기 말에 이르러 과학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수수께끼 중에 하나는 인간 신경계를 구성하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뉴런이라고 불리는 이 신경세포가 자극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당시엔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점프, 즉 전달시키는 물질이 전기를 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 영국의 생물학자인 헨리 데일은 신경자극 물질에 관한 연구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실험에서 그는 고양이에게 아드레날린을 주입했습니다. 고양이의 심장박동이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데일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같은 고양이에게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약물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이런 혼동을 겪으면서 데일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 어떤 약물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신경자극을 방해했다면 신경 전달은 전기적인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것에 좌우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데일은 동료 과학자인 오토 레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데일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레비는 2마리의 개구리를 이용해 실험에 나섰습니다. 레비는 첫 번째 개구리를 생리식염수 용액에 담근 후 미주신경에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미주신경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개구리의 심장박동은 느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 용액을 덜어내서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주입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전기 자국도 주지 않았지만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이 느려졌던 것이죠. 이 순간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레비는 첫 번째 개구리의 미주신경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을 느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신경세포간 또는 신경세포에서 심장 근육으로 전달되는 자극이 화학적인 것임이 입증됐습니다. 레비는 처음으로 신경화학물질을 알아냈는데 그것을 가리켜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체에 여러 종류의 신경전달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지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면 우울증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불안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다음의 위대한 발견은 신경계 외에 신체 활동을 조절하고 관장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밝혀냈습니다. (1903년) 두 명의 영국 생리학자인 윌리엄 베이리스와 어니스트 스탈링은 음식의 소화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두 사람은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고 나면 음식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이 체내에서 분비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호로 소화액이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베이리스와 스탈링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우선 음식을 먹은 개로부터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또 다른 개에게 주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장에 아무런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두 번째 개 이자에서 소화액이 분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몇 차례의 실험을 거친 후 베이리스와 스탈링은 마침내 해답을 얻었습니다. 음식이 소장에 도달하면 소장은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혈액을 통해 이자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운반된 화학물질은 이자를 자극해 소화액을 분비하게 되고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이리스와 스탈링은 이 화학물질을 세크레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알아낸 세크레틴은 그때까지 학계에 알려진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호르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베이리스와 스탈링의 발견이 있은 뒤 50종이 넘는 호르몬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의 분비샘과 조직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혈액을 통과해 우리 몸 곳곳을 다니며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몸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신진대사, 심장박동,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생명 탄생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있죠.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에스트로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발달시키고 모유를 분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명에 관한 위대한 발견들은 모두 현미경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 발견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의존하는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때는 1771년 화학자인 조지프 프리스틀리는 실험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밀폐된 비커 안에 다양한 물질을 넣고 가열하면서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있었죠. 그는 유리 용기 속에 양초를 켜놓아 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불꽃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프리스틀리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비커 속의 공기가 상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 상한 공기가 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커 속에 바카잎 한 장을 넣어두고 열흘간 놔뒀습니다. 열흘 뒤 다시 돌아와 살펴보니 놀랍게도 잎은 여전히 싱싱했습니다. 비커 안에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보충됐던 것입니다. 프리스틀리는 바카잎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네덜란드의 과학자 잉겐호스가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식물을 이용해 실험한 잉겐호스 역시 같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실험을 거듭한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게 되면 비커 속에 있는 상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이었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프리스틀리와 잉겐호스는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생화학 작용, 다시 말해 광합성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광합성 결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산소가 생성됩니다. 프리스틀리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774년 바로 이 산소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위대한 발견은 일반적인 의미의 발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해관에 언급하고 이론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발견은 열대우림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상 생물체의 다양성과 이들이 환경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틀어 말합니다.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아메리고 베스포지는 처음 열대우림을 돌아보곤 항해 일지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많은 종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갈 수는 없었을 텐데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체를 접하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구 전체 생물 중의 절반 정도가 열대우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대우림은 지구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한 곳입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림에는 6.5 평방킬로미터 안에 무려 500여 수종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수종을 다 합쳐봐도 겨우 700여 종에 불과하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다면 열대우림의 생물 다양성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자연 생태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살아있는 연구의 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특수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식량 및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신약 개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수많은 환자의 희망인 항암 치료제도 열대우림의 식물 추출액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열대우림의 생물 다양성이 급격한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에이커의 동식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종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파괴가 진행된다면 2030년에는 모든 열대우림이 사라질 거라는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대우림 파괴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는 다음의 위대한 발견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만 사라져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930년대) 미국의 황진지대. 비옥한 평야였던 미국의 중부는 며칠의 가뭄을 겪고 난 뒤 황무지가 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언젠가 토지가 다시 비옥해지리라 믿고 밭을 갈고 작물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땅 표면에 건조한 흙이 먼지가 돼 바람과 함께 날려 거세게 몰아쳤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두고 영국의 생태학자인 아서 텐슬리는 과학자나 일반인 모두 자연에 대해 근시안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 환경의 역동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재앙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려면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텐슬리는 이른바 생태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생태계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개념이죠. 또한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학 분야의 이론을 한데 통합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텐슬리 박사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미 조지아 조립식물원에 계신 프랭크 골리 박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떤 점에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생태학 연구는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작업에 많이 치중해 있는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자 했고 실험을 했으며
어떤 지역적 특수성이나 종의 다양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모형을 찾고자 노력했죠. 그런 다음 검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현상에 관해 기술해 나갔습니다. 생물과 이들의 물리, 화학, 분자 생물학적 환경을 하나의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텐슬리 박사는 시스템이란 말을 쓴 거군요. 예, 시스템이란 말을 생태학 연구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물리적 시스템은 우주라는 시스템에서부터 원자라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생태계도 그 계층 구조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 어디에 태양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태양계 아래에 어떤 시스템이 생태계가 되겠죠. 예. 자, 따라오세요. 보여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강물은 상류에 있는 농경지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 황토가 섞여서 저렇게 누런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생태계가 어떤 건지 알기 위해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경계가 있네요. 예, 경계가 있어요. 이건 주기적인 홍수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변화하면서 생긴 거죠. 여긴 범람원이군요. 예, 잘 봤습니다. 저 위 오코니 강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죠. 주기적으로 폭우가 내리는데요. 그럴 때면 강물이 불어서 여기 이 지점까지 물이 밀려 들어오곤 합니다. 그럼 그땐 우리가 서 있는 이곳까지도 전부 물에 잠기게 되죠. 하지만 옛날엔 여기가 울창한 숲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나무숲. 하지만 나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숲이 물속에 잠기면서 결국 나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숲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여기를 한번 둘러보시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난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이죠. 우리는 생태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이 숲을 자세히 연구해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역의 생태 환경이 어떻게 복원됐는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종과 환경의 변형을 가함으로써 복원 과정을 빠르게 할 수도 있게 됐고요. 또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환경을 가꿔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류는 우리가 원하는 자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또한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 아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태양 에너지라. 예, 태양 에너지로 인해 생태계 내 모든 물질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생물학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들을 살펴보면서 지구상에 정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세포의 기본 활동에서부터 전체 환경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발견을 되돌아보며 떠오르는 한 가지 분명한 생각. 그건 생명에 대한 탐구와 발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위대한 발견은 계속되어야 합니다.